이야, 최민희하고 최은희하고 오늘 상대로 했어. 오늘 설 날인데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야, 기쁘다, 야. 그, 이 공부하는 집안에는 항상 이 밤낮이 없도록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정착이 돼야 이제 그 집이 망하지 않는 거지. 공무강선 박사님이 말씀했잖아. 너희들도 옛날에 공무강선 박사님 만나 뵀잖아, 몇 번. 음. 공무강선 박사님께서는 2022년 12월 28일 배시하셨죠. 왜 우리가 같이 채니하고 채민이하고 저하고 그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 나라가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 집안에 학문이 떨어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집안에서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관료화되고 습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그 준비하고 공부했던 이 보살사상, 예, 이 보살사상, 예, 요 보살사상, 예, 요 보살사상을 제가 오늘 제사 지내고 이제 이게 제가 이 보살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그 한국사의 정통 그 뿌리 사상은 보살 사상하고 그 다음에 선앙당 사상하고 그 다음에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 사상은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토바라고 하고 이거를 한자로 엄차해서 보리살타라 그랬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줄여서 우리가 보살사상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한자로 이제 그 번역하면은 본생이 되는 겁니다. 본생이라는 것은 본래 태어난 그 본성과 본질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그 뜻이 이제 그 보살사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율곡이 윤재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율곡이 윤재 선생님은 그 산스크리트를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을 싹 틔우는 사상이라고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역시 육통도통자가 맞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율곡이 윤 선생님은 생각이 호방하고 호탕하고 또 그 책들의 그 글귀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율곡이 윤희 선생님은 한번 누구든지 그 상부사의 새발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람 물과 빛과 소리라든지 이런 책들을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분을 승인으로 받들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이 보살사성을 생명을 싹 틔우는 소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러면 기란 무엇이냐? 기란 물과 빛과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도 이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소리가 나느냐는 거죠. 모든 만물은 생명의 물체가 부딪힐 때만이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움튼다든지 모든 생명이 그 변화하고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은 모두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면서 입자와 입자와 소립자와 소립자가 부딪히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움트고 모든 만물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동양에서는 이제 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는 물과 빛과 소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보살 사상을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살사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부분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체와 다른 이성의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의 작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보살사성은 5개의 그 성립 요건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거기에다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분석해 돼야 될 부분이 바로 초자연적인 요소하고 초월적인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요소라는 것은 나의 인식의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걸어가는데 우연하게 뭐 천둥이 친다. 이거는 내가 의지를 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사태란 말이에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눈사태가 일어났어. 눈사태가 되는 거죠. 내가 뭐 걸어가는데 앞에서 뭐냐면 돌이 굴러가고 내가 죽을 뻔했어. 이거를 사태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초자연적인 요소에 우리가 경험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최면 씨, 우리 잘 들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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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사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인식의 작용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문제를, 이거를 초월적이라 그런다 이거지.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그런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데이비드 훔이 경험론과 관계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대륙에서는 이성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경험론, 이게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론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보살사상과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이성론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성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만 이성적인 작용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 개도 고양이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뜻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만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들만 그리고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식물들도 가지고 있죠. 식물들도 어떤 액체 에너지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입이 벌레가 들어오면 다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작용이 그러면 신경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겠죠. 신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이분법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러한 뭐냐면 유전자가 오랫동안 진화해 오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김철민이 지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들어. 아니, 아니야?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은 뭐냐면은 추론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 3가지에서 차이점이 이제 있는 것이, 동물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지 맘대로잖아. 그리고 뭐냐면은 비판의식이 없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비판하잖아. 비판의식이 없지. 그 다음에 동물들은 추론적인 사고가 부족하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인간은 이렇게 되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과거에 검찰총장을 하면서 조작검사로서 했던 행동 양식과 방법이, 스타일이 그렇게 굳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은 조작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막 엉망을 하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 양식에 대해서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 거거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바보짓을 하는 거야. 이번에도 그,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개판 치고 왔잖아. 이란은 뭐 우리의 적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요소는 경험론과 관계되고 초월적인 요소는 이성론과 관계되는데, 이성론의 가장 큰 특질은 뭐냐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듣고 있어? 그 다음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추론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세분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요소부터 먼저 경험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경험론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언적 경험이 있고 후험적 경험이 있다는 거지. 경험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에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진선미를 구분할 수 있는 순수 이성이 있다는 거야. 그거 처음 들어보지 이런 이야기. 칸트 옛날에 윤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윤리 시간에 배운 것 전부잖아. 그래서 이 칸트는 서양 철학에 매우 뭐냐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뭐 뉴턴이라든지 루소라든지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런 사람 이어서 이제 그 칸트의 1700년대 사람이니까 18세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칸트는 하여튼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내가 선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경험 이전에 인간은 진선미를 구분할 수 있는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인간의 특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선험적 경험이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 하면은, 선형적 경험은 바로 우리가 DNA라든지 유전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수수만 년 동안의 인간이 진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진화 과정은 누구와의 진화 과정을 거쳐오는 거야?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싸움도 하고 물고 뜯고도 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어떻게 뭐냐면은 화합할 것인가도 진화했다는 뜻이야. 이 말 속에는 인간이 뭐 물고 뜯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 사바나의 세계에서는 물고 뜯는 것만 하잖아. 근데 인간은 물고 뜯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가 뭐냐면 화합하는가도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야. 그래서 연대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부분을 확대시킨 것이 이 진선미거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무엇이 아름답고 좋아한가, 이게 진선미를 말하는 거거든. 나 기억에 지금 이제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선험적 경험이라고 하고, 인간이 잠재적으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발현된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예술과 음악이라는 거야. 이런 것이 발현된 것이 예술과 음악이다. 그러면 아까 선험적인 것이 있다면 후험적인 것,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모두 다 경험하는 거잖아. 보고 듣고 뭐 있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후험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경험론에 대한 인지작용에 대한 것도 있겠고, 또 뭐냐면은 나의 인지작용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태도 있다는 거지. 사태 이 부분은 내가 칸트 철학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인데 다 이해는 못해. 하도 어려워서.
그렇지만 맥락을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호흡적 경험에 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허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허구.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거를 문학과 종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걸 문학과 종교. 우리가 소설이 이런 건 허구잖아. 허구지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예측 가능한 경험이잖아. 후험적 앞으로 일어날 경험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잖아. 아,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극락을 갔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나의 기대치잖아. 그걸 후험적 경험으로 본 거지. 이게 구분이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분해서 이제 초월적은 이성론과 관계된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꼭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부분이야. 정말로.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초월적인 것은 이성론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거는 추론과 관계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예전에 골장의학 공부하면서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거. 그러면 정신이 뭐냐는 거지.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화 시키기 어렵잖아. 어떤 게 정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개념화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우 강사원 박사님께서는 정신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지작용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정신이 뭐야, 채연아? 정신이.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리고 정신이 뭐야 도대체. 정신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개념화 시키기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에서 뭐 정신과 신경정신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헛소리가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은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과 이런 거지. 신경마음 전달과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산스크리트로 라틴어로 마음이니까 그 인지작용이고 심망이라고 그걸 한자로 번역하면은 심망이 되는 거거든. 우리 많이 그거는 들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이성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추론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는 거야.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펼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뭐냐면 저 우주도 갔다 와 버리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100채 지어버리잖아. 돈도 없지만 돈 한 보따리 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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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듯하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 그처럼 인간의 이성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칸트라는 거지. 칸트가 바로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인간의 내면에 아까 있는 경험 중에서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질이 있더라는 거지. 아까 연대하고 보증하고 화합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잖아. 근데 다른 동물들은 안 그렇잖아. 먹이를 위해서 뭐 이타적인 거 없잖아. 무조건 먹고 막 죽이고 막. 요즘은 막 유튜브를 보니까 막 야단이들만 보니까 새끼도 새끼도 먹고 야, 그걸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추론적 사고가 바로 얼마나 어떻게 상상하고 연상하고 그 다음에 그 상상하고 추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 그게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인간은 이런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하는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비판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오케이, 추론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개념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까 이제 이성을 가지고